오늘 강연은 노란봉투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변정일 우리 공동대표님께서 발제의 수호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너무나 유명한 법조인이시고 또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모든 면에 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제를 스스로 이렇게 맡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실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 제목도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노란 봉투법안에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옐로우 카드를 던질 때가 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귀한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좀. 우선 오늘 우리 회원이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굴을 자주 뵙지 못했던 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요새 우리 카톡방에 자주 글을 올리시는 이홍종 씨가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이 노란봉투법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무려 법안이 8개 나와 있습니다. 8개. 금년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16일까지 민주당 의원 60여 명, 거기에 윤미향 의원까지 끼어가지고 60여 명이 그냥 리레이식으로 계속 저 법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거를 다 일일이 비교 분석을 하는 거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점적인 거, 중점 위주로 여러분께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사정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안보, 외교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거는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고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이 극단적인 대립 상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소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노사 문제가, 노사 관계가 워낙 경직돼 있어서, 경직돼 있고, 이 또 노동단체들이 불법 노동쟁의를 많이 벌여왔는데, 이 점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매우 관대합니다. 특히 법원마저도 아주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법원은 근로자의 권리, 소위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결권, 이런 것을 보장하는 데 너무 치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반 국민들이 입는 여러 가지 재산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러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상당히 눈 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참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쌍용 자동차가 불법 파업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사와 경찰에서 노조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47억 원의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노조와 근로자들 그거 낼 돈이 어디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어떤 형태든지 신장시키는 그러한 법안들을 총칭해서 쓰이는 말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바가 있었는데 이걸 발의하면 노동 문제가 너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거는 무리다. 이래가지고 폐기가 됐었습니다.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그 하청 업체에서 파업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 9월 16일까지 무려 8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민노총이 왜 문제냐면은 특히 문제인 거는 이 근래 5년 동안에 사용자 측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액, 소송물 가액이라 그러는데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이 제기한 민노총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그 다음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99.9%가 민노총이 이 소위 손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또 지방청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런 기관, 국가기관까지 점거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간에 민노총에 의한 노동청 점거하는 일이 급속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제철업계, 좀 자동차, 조선업계 같은 그런 기간 산업은 거의 중단 없이 여기저기에서 거의 중단 없이 불법 파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거는 지난 8월 13일 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8.15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민노총이 주동이 됐고요. 이 행사에 북한 노동단체가 보내온 성명서를 민노총이 그대로 대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 과정에서 전쟁 연습 반대, 미국 반대 이런 막대 풍선 들고 한미 전쟁 동맹을 노동자가 끝장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이렇게 외쳐대면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거의 친북단체다, 종북단체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좋은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무려 8개나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기가 찹니다. 우선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의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했습니다. 개념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구직 중인 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게 부분적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구직 중인 자이면은 전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운동,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게 또 애매한 거거든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가사 노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노동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조활동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노동쟁의가 크게 더욱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바로 경제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할 구실이 야당에게 마련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노동쟁의라는 거는 쌍방이잖아.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아까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했는데 이번에는 사용자의 개념도 확대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근로자가 투쟁할, 싸움을 걸 상대방이 확대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됩니다. 그 경제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돼 있냐?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노란봉투법에 보면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해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이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근로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포함시켜 놨어요.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이 있다는 건 뭐냐? 대주주가 다 포함됩니다. 대우해양조선 사태에 있어서 말하자면 산업은행,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위 지주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이게 포함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근로자 단체에서, 노조에서 그런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을 상대로 또 기타 대주주를 상대로 지주회사를 상대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 협약에 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노동쟁이다 하고 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적과 적대 적의 관계를 아주 크게 확장시키고 노동쟁의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 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도급의 경우는 도급 사업자도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하도급자가 원 계약 발주자, 공사 발주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이 근로조건에 관해서 협의하자 그러고 단체 협약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 안 되면 이거는 분쟁 상태다 해가도 노동쟁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그런 법안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렵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안에 낸 개념에 보면 고용이라는 게 뭐냐면 도급, 위탁, 용역, 파견 등 명칭과 상관없이 제3자를 매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하게 벌어지겠습니까? 이 간접 고용자, 간접 근로자, 간접 고용 사용자, 간접 고용의 직접 사용자, 간접 고용자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노동관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더 발생하겠는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쟁의라는 개념입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또 크게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 간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쟁 상태 중에서도 소위 주장의 불일치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가 합의를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주장의 불일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불일치라고 해서 다 노동쟁의가 아니라 주장의 불일치 중에서도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제 막판까지 할 때까지 해봐서 더 이상 논의할 교섭할 여지가 없는 상태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경우만을 쟁의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거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장의 불일치만 되면 한참 교섭하는 도중에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주장의 불일치 상태다 이래가지고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것이 현행법의 규정인데 이 사람들은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확대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개념을 확대시켰어요. 이게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로조건 아닌 다른 거 아무거나도 서로 싸우다가 다투다가 합의가 안 되면은 이거는 노동쟁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손해배상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정의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결국 노사 분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하면은 단체 교섭 중에 현행법상으로는 하나의 지역, 일개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관청이란 노동청을 말하겠죠. 노동청이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 협약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란봉투 법안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면 지역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이 당해 지역 또는 그 동종산업 업종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가 아니라 반수 이상이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 협약이라면은 또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협약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바로 전체적으로 그 단체 협약이 통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지역 단위의 단체 협약의 구속력을 확대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확대입니다. 일반적인 단체 협약 구속력의 확대를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보고 계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나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 관해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경우는에만 노조나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그 법률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경우 지키지 않은 그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행법상.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이 법에 의한 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 법에 의한. 그러니까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 입은 경우 다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노조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에도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어떤 경우냐면 노조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불법 파업, 불법 노동쟁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노조의 의사결정이 있었다. 나는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한 행위를 따릅니다. 하면은 면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을 못했다. 불법 파업 때문에 영업을 못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납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업장의 경우 납품을 제때 못했다.
그래서 지체로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그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이행지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그로 인해서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한테 당하게 되거든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제때 납품을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해라. 그때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노조나 불법파업한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노란봉투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류, 노조나 근로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 신청을 못하게 했고 또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원보증 계약을 받지 않습니까? 신원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원보증인의 책임도 이 노조나 근로자의 책임과 마찬가지, 손해배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이 노조나 근로자가 면책되는 경우, 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면책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괴, 폭력, 파괴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를 해라.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배상 의무자가 고의 또는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 또 손해배상 의무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배상 의무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는 어떠냐, 쟁의 행위의 원인과 경위가 어떠했느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깎아줄 걸 깎아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조나 근로자는 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소위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그거에 따라서 그 감면 청구가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감면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수, 조합비, 노조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노조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쟁의행위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땡깡 부리고 어쩌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파업을 해도 괜찮고 그게 뭐 불법 파업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예. 영업권을 침해도 형사 책임 안 지고 뭐 형사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총력을 기울여서 난관을 극복해야 될 그런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때 노사관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높여서 노동개혁을 완수하고 그래서 경제를 회복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데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이런 시대적 요청과 흐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를 방해하는 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노란봉투법은 따라서 불법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쟁의를 부추기는 법입니다. 세계 노동기구에 의하면 노동규약에 보면은 근로자의 그 단체 활동이나 이런 단체 행동권 이런 거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업장을 점거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쟁의로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즉 다른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에 관해서 민사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해줘라 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시장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거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정말로 기본 질서 중에 기본 질서입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러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용자의 기업 경영권, 경제활동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막는 그러한 악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확대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법은 뭐냐? 국론 분열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종북단체로서의 그 속성을 유감없이 지난번 8.15를 기한 그 노동자 대회를 하면서 드러냈거든요. 말하자면 종북활동보장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선진국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5년 12월 달에 대중교통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바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파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뉴욕 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면 파업 일수 하루당 노조로 하여금 100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라 그래요. 100만 달러. 하루에 100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 거기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틀치 임금,
이틀 짐금, 하루에 100달러 받는 사람은 하루에 200달러씩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시에는 불법 파업이라는 게 아예 없답니다. 아주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관대하게 처분을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분하고, 또 공권력 행사, 경찰력의 행사라든지 검찰권의 행사라든지 인신구속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관대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겁내질 않아요.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인정. 이번 대우해양조선 사건에 있어서도 노조 측에서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실제 손해액은 뭐 7천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회사 측에서 470몇 억만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좀 안 하는 걸로 해달라고 막 사정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 손해배상 청구 가장 유효한 불법 파업 저지의 수단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노란봉투법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